국민의힘은 트럼프한테 혈맹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서 우린 특별한 관계를 각인시킨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보냐면 특별한 관계야? 그럼 우리가 특별히 더 줬네? 특별하게 더 내놔. 그건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철저하게 거래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윤석열이 없는 게 최악은 피했다. 합법적이었다. 필요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리고 경고형이었다. 갑자기 최종 변론에서 내가 잘못했다. 반헌법적이었다고 얘기할 일은 만무할 것이고 이 진영구들 이용해서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정치 선동을 더 부추겨서 그게 조기 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자기한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국회에서 워낙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많이 바쁘시죠?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바쁜데 또 외통위는 여당 의원이 김석기 의원이 위원장을 해서 사실 이 공백을 계속 국회에서 현안 보고도 받고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일부러 안 여는 것 같아요. 그 계엄 이후에 예를 들자면 뭐 과방이나 법사위는 매일 열리다시피 한데 외통위는 지금까지 2시간짜리 한 번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제가 불만을 제기하는데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좀 한계는 좀 있지만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의원님 모시고 좀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게 지금 이 외교 관계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취임한 지도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이 과연 이대로 놔도 괜찮나 이제 이런 많은 우려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 좀 집중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탄핵 심판 얘기 좀 하고 이어갈 텐데요. 이제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도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내일 최종 변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의원님 좀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탄핵 인용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적어도 윤석열 씨가 일관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합법적이었다. 필요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리고 경고형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통치권의 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최종 변론에서 내가 잘못했다. 반헌법적이었다고 얘기할 일은 만무할 것이고 지금까지 저는 법정투쟁을 했다기보다는 정치투쟁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동을 해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탄핵 인용 될 것이라는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거의 100% 탄핵 인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걸 저는 윤석열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진영구들 이용해서 이길 수 있다면 나중에 사면 쪽이 훨씬 더 그리고 수사 확대를 막는 걸 이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대선에서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에 그러려면 이 진영 구도를 더 부추겨야 되고 정치 선동을 더 부추겨서 그게 조기 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자기한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선 승리하면 이후에 이제 뭐 사면을 통한 뭐 복권 이런 걸 좀 노리고 있다. 그다음 김건희에 대한 이런 확대되는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잖아요. 수사도 막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한번 좀 해봤고요. 또 우리 의원님은 군의외교 원장도 지내셨고 외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제 외교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외통위 소속이십니다. 정확히 3년 전 오늘인데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러우 전쟁 이제 본격적인 종전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 결의안에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 대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이다. 좀 톤 다운을 한 이런 문구,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됩니까? 제가 이거 듣는 순간에 프레임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쟁을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왜냐하면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게 선악의 구분, 침입자와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이 돼요. 국제법에서 러시아는 불법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법 행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도와줘야 되고 사실 그 프레임 속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사이의 분쟁이라면 이 분쟁은 끝내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 소위 말하는 절대적 정당성이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이 쌍방과실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쌍방과실로 바뀌는 겁니다. 쌍방과실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는 쪽에 전쟁이 지는 쪽이 패전국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패전국이 되고 패전국은 그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는 1919년에 독일이 지고 나서 베르사유 협정에서 연합군에게 갖다 바친 또는 약속한 배상금보다 훨씬 많다. 이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아하. 네. 트럼프 대통령 입을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영 의원님께서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 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도 하셨던데 지금 뭐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폭탄 발언, 뭐 정책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탄핵 정국에 우리가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미국 상황도 잘 알 수가 없고 또 한국 정부는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우려. 의원님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불안합니다. 근데 이 보편 관세라는 거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을 경고한 다음에 각국이 양보하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둘이 앉아가지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트럼프를 설득시켜가지고 관세를 낮춘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훨씬 더 다루기 쉽다고 생각하는 게 적국이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라 자기 동맹국들 미국에게 안보도 의존하고 있고 시장도 경제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자기한테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 힘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한테 혈맹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서 우린 특별한 관계를 각인시킨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보냐면 특별한 관계야? 그럼 우리가 특별히 더 줬네? 특별하게 더 내놔. 거꾸로. 그건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거래란 말이에요.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동맹들 나한테 빚 많이 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내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정산 타임이에요. 정산하자. 청구서입니다. 신세를 졌으니 정산해라 이런 거군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지금까지 준부터 돈부터 내고 미래는 나중에 얘기하자입니다. 지금 배상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던 걸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계속 얘기할수록 미국 특수하지 특수하고 많이 내. 그럼 뭐 할증 붙듯이 돈 더 내야 되는. 더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윤석열이 없는 게 최악은 피했다. 왜냐하면 그 이시바가 가가지고 일본이 뭐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데 며칠 후에 관세 때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게 낫다 지금은. 역설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일이 안 보고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트럼프라는 태풍에 견뎌내야 되는 것은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은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 피해받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지. 트럼프는 하나씩 도장 깨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요거 좀 하나 이제 외교 이슈니까 하나만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로 가고 있고 또 이제 구속이 돼 있으니까 이제 형사재판 받는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요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국민들 일부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혹시 뭐 망명하거나 어떤 다른 선택지를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외환도 뒤로 밀렸고 김건희도 뒤로 밀렸잖아요. 일단 탄핵하고 나면 저는 뭐 급물살을 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가거나 도피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해외로 가는 건 불가능하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비상계엄 이후에 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승만처럼 일단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그러니까 허락하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뭐 그건 하나의 옵션으로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은 늦었고요. 일단 구금되어 있고 탄핵되게 되면 대통령직을 잃게 돼 있고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은 적어도 이재명하고는 한번 해볼 만하다. 진영구도 하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살 길이다. 저는 그것 외에는
전 동의하지 않지만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볼만하다라고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인식을 하면 오히려 무슨 뭐 망명이니 뭐니 다른 돌발 상황은 이제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대선 기획단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좀 뭐 내홍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황운하 원내대표가 제외된 그런 기획단이 좀 구성이 됐습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워낙에 지난 8개월 동안 최근에 이제 우리 지금 영어의 몸이 되신 조 대표의 책도 나왔는데 그 기간을 워낙에 일사불란하게 목표로 해서 총선 그리고 지금 제3당으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문제 대선 문제는 당장의 그 지금 양당 구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나 또는 조 대표의 부재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히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이 기획단이 그다음에 대선 캠프냐 선대본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가 여부에 대한도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과연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문제도 따져야 하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당 안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얘기해보자는 대선 기획단이지 끝까지 원내대표를 제외한 걸로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 기획과 대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본부가 아닙니다. 그럼 저도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공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의견을 아직 당론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 저는 가장 문제가 3당 구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데요. 이게 미국도 그렇거든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지금 감히 윤석열이 다시 내란 죄를 하고도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철저한 양극화된 정치 구조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는 3당 구조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원내 교섭단체라든지 이런 것들 약속받으려면 그냥 우리가 일방적 약속보다는 한 지분을 가지고 저는 그리고 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자가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